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성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은혜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중국 천주교회사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6강의 제목이 중국 공산화 이전 중국 천주교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900년대에 일어난 이화단의 난 이후,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의 그 중국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대개 1900년부터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50년도 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것이 1950년도이기 때문에 대개 50년간 중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견뎌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때의 그 중국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때 조선시대, 조선 만렙에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죠. 그런데 중국은 덩치가 큰 만큼 더 복잡하더라고. 외국의 특히 서방 열강의 세력들이 중국을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이 무렵에는 일본이 굉장히 중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외교적 노력도 있고 군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대충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화단의 날은 이제 1900년대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신축조약이 조약이 맺어지는데, 청나라하고 8개국, 저는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어요. 북경 55일 하는 그 영화 본 여러분들 영화 모르죠? 북경 55일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는 볼 때는 이게 무슨 영화인가? 이 서양 사람들이 왜 중국이 들어서 저렇게 서양 군대가 중국이 들어서 난리를 쳤는가 했는데, 요즘 보니까 어화단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8개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북경을 점령한 것이 55일 동안. 어화단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5일 동안 어화단의 북경을 각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배경을, 그때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찍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찰튼 헤스턴, 벤너에 나오는 영화 배우 있죠.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주연 배우가 찰튼 헤스턴 같아요. 코가 이렇게 크고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서 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신축 조약을 맺고, 이때 이제 청나라가 8개국에 이제 배상을 해주는데, 무려 15년 동안 상환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양의, 거의
전 국가를 재정을 기울여서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전쟁 배상을 하게 되죠. 이 이제 어와단이 난이 일어난 배경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희태우, 중국에서는 자희타오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태우라 그러는데, 이 서태우가 소위 의화단을 부추겨 가지고 서양 세력을 밀어내고 청나라의 힘을 좀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잘못됐던 거죠. 그러면서 의화단이 난이 일어나면서 특히 천주교 교회의 성당들이 파괴되고 곳곳에 성직자를 비롯해서 신도들이 도살당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1900년대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됐죠. 개판이 되고 났는데, 이때 당시에 벌써 뭐가 있었냐면, 남쪽 지역에 광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남쪽에 광동이 있습니다. 광동성을 중심으로 하고 광동, 복근, 광서 이런 남쪽 지역에서는 청나라를 구축하자 하는 구제달로, 그 다음에 회복 중화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소위 청나라 입장에 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족들의 입장에 봐서는 한족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주축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손문. 요 한자 보면 재밌죠? 이 약자인데 아들 자자 옆에 작을 소자를 써놨으니까 이게 뭐죠? 손자죠. 아들보다 작으니까 손자. 이게 한자가 보면 참 재밌는, 이게 뜻글자이기 때문에 재밌는 말이 많아요. 이걸 이제 본래는 이건데, 이것도 계통이라는 뜻이기면 아들 계통이니까 아들 밑에 계통은 놓으면 손자죠. 요걸 이제 약자로 쓰면, 요새 현재 쓰면 이렇고, 그러니까 아들 자자 옆에 작은 소자를 붙었으니까 이게 뭐냐? 손자다, 손자. 그리고 손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 손문은 홍콩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박사,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형이 일찍부터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돈을 벌어가지고 소위 자금을 대줬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동맹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신의 혁명이 1911년도 10월 10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말이죠, 쌍십절이라고 그래요. 10월 10일이니까 10이 두 개 겹쳤지요. 그래서 쌍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날이 중화민국에서는 대만에서는 이 날을 건국기념일로 칩니다. 근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49년도 10월 1일 날 해가지고 10월 1일 날이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예,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인데 참 한 번밖에 모르다니 참 제가 좀 서글프네요. 예,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이 없으면 안 되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죠. 여담이긴 한데 백선엽 장군의 육성을 살려가지고 그걸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해가지고 부대 차려 격려를 했답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근데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됐는데, 죽었을 때 지난 정권에서는 고위청들이 존부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내가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미 8군과 그다음에 우리 1사단 뭐 이렇게 해서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데,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천주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엮길로 빠졌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이 신의 혁명이 손문이 주도한 동맹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무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됐어요? 우리말에서 우한, 그 한자로서 무한, 중국말로 우한입니다. 무한에서 시작됐어요. 이 신의 혁명도 그때 무한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어나면서 뒤집어졌어요. 청나라가 이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하는데 손문이 주도가 돼가지고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청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들었었냐면 난징에 들었습니다. 들었었는데 북쪽에서는 베이징에서는 뭐가 있냐면 권력을 가진 군대를 가진 원세계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쪽에서는 군대가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책으로 뭐냐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에 공화정을 한다는 조건 하에 원세계한테 손문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원세계가 집정을 해요. 근데 이 원세계는 공화정하고는 전혀 생각이 틀린 사람이에요. 원세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짓이 뭐예요? 조선말렙에 대원군 잡아가지고 청나라 끌고 갔죠? 온갖 못한 짓 다 했어요. 근데 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 번 떨어지기는 했는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하여튼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귀신 같아서 그 집정을 하면서부터 그 북영군벌의 세력을 넣고 중국 천지를 주물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되겠다고 다시 꿈을 꾸다가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황제에 딱 80일 동안 올랐다가 하도 옆에서 너 황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신복들까지도 반대를 하니까 결국 피를 타고 죽었어요. 83일간인가 뭐 황제에 올랐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중국 천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군불들로 하여금 산지사방으로 꺾어집니다. 여기 이제 오사운동인데 1911년도 5월 4일 날 왜 오사운동을 적어놨냐면 우리가 여기 1911년도 아니고 우리가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년도 1919년도죠. 1919년도 5월 4일 날 3.1운동 이후에 한 2달 이후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오사운동은 소위 말해서 그 북경에 있는 북경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그 신문화운동인데 이때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이때 1919년도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제 들어왔느냐? 1919년도 오사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도 3.1운동 때 이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크게 부각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19년도에 들어오면서 중국 공산당이 그 3년 뒤인 1921년도 7월 1일 공산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때 뭐 당이라 해가지고 묶어지는 게 아니고 겨우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도망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하여튼 제1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이 공산당이라는 게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주로 레닌주의에 기반을 둔 겁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손문이 그때 뭐냐면 저 원세계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황제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공화정을 하면서 국회에 의해서 의회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깨버린 거죠. 그러면서 중국 남쪽 지역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원세계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제2차 혁명, 제3차 혁명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여튼 원세계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문은 아까 네 얘기했듯이 군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열강에서도 보면 지원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문의
그三民주의라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하고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문에 대해서 그 서구 열강들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손문이 사상이 좀 이상하다. 혹시 공산주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딨냐? 소련에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납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작을 했어서 국공합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손문이 북벌을 추진해요. 북벌이라는 게 북쪽에 있는 군벌을 타도한다. 이 벌자 들어가는 게 참 재밌는 글자 많죠? 이게 벌자인데, 이 벌자 들어가는 끝에 벌자 들어가는 말이 뭐였어요? 학벌. 학벌 있죠. 그 다음에 문벌 있죠. 문벌. 가문. 그 다음에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재벌이죠. 이 벌자. 이 벌대라는 벌자는 아니래요. 그런데 이게 벌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북벌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군벌을 타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북벌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손문은 중도에서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의사인데도 자기 건강을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하면서 죽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개석입니다. 장개석이 그 뒤를 이어서 1928년도에 북벌을 완성합니다. 중국 통일이 1차 중국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남경의 도읍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수도는 어디냐? 난징입니다. 난징, 남경. 우리말로 남경. 그때 그러면 베이징은 어떻게 불렀느냐? 근데 제가 나는 자료에 볼 것 같은 베이핑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베이핑. 수도가 난징에 남경에 정해졌기 때문에 북경은 베이핑으로 고쳐졌어요. 베이핑으로 되죠.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벌써 일본 세력이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서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9.18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제 이 현대사를, 중국의 현대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고도 복잡하고 그런데, 만주 지역에 군벌이 누가 있었냐 하면 마적 출신인 장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장님을 일본 군대에서 열차 폭파 사건, 황고동 열차 폭파 사건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암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장항량이라고 했어요. 장항량. 자기 아버지가 열차사고로 죽었으니까 아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알이 뒤집히겠죠? 일본하고는 상대를 못한다. 장장님은 어느 정도 일본을 수용을 했어요. 일본 세력이 만주 지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항량이가 동북 지역에서 일본에 쫓겨나면서부터 만주 지역은 뭐가 들어섰냐면, 우리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있었죠? 마지막 황제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가 퇴출되고 난 뒤에 일본이 만주국을 설립하면서 만주국의 황제로 다시 등극을 해요. 그래서 만주국이 들었습니다. 이 만주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 세력들이 중원 쪽으로 이렇게 관내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37년도 7월 7일 소위 노구교라는 베이징의 서쪽 지역에 있는 유서가 오래된 달입니다. 근데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노구교 밑에 물이 흘렀어요. 겨울에 아주 맑은 물이 흘렀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물이 파상 날라갔어요. 베이징이 그 상당히 건조한 지역인데 그 노구교에서 일본군이 훈련한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774변이라고도 하고 노구교 사변 사태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1차 국공합작이 됐다가 선문이 죽으면서 장개석이가 공산당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산당 토벌작전이 벌어집니다. 그 중국말로 해서 초공전이나 초공, 우리말로는 소공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근데 초공이라 하는데 초공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장항량이라는 장장님의 아들이 서쪽 지역에 중국의 그 서안, 지금 서안 지역의 그쪽 지역에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장개석이가 마지막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공산당을 토벌하라 했는데 장개석이가, 장항량이가 공산당의 세뇌를 받고 동료차 온 장개석을 체포를 합니다.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서간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때가 1936년도 12월 달인데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뭐냐 일본이 바로 또 7월 달에 37년 7월 달에 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납니다.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났는데 국부군은 일본군과 상대해서 정면에서 부딪히고 공산당은 어떻게 했냐면 팔로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배후에서 조직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8월 달에 일본이 망하면서 그때 처음에 제2차 국공합작을 할 당시에는 8개, 중국의 8개 군단 중에서 공산당은 겨우 1개 군단, 팔로군이라고 그래요. 팔로군. 그래서 제8이 지방. 그 부대 이름입니다. 팔로군이라는 게. 요거 하나로만 형성이 됐던 부대가 얼마가 됐느냐? 전체 100만 이상의 군대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의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4년 동안 전개되는데 1945년도 말, 46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50년, 49년도에 물론 정부가 수립되긴 했지만 50년, 51년까지도 남쪽 지역에서는 국공내전이 시작됐어요. 그 4년 동안에 국민당 세력을 대만으로 쫓겨내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 전체를 자기 통치하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대개 중국 현대사 역사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교재로 준 그 첫 번에 나왔던 상반기 중국 교회의 상황 중에서 그 중국 전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중국의 천주교회가 왜 이런 상태로 빠져들었는 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단락이 여러분들의 그 대학기 건립이라는 게 나왔죠. 그 1903년도 예수의 선교사가 상하이에서 진단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대학을 설립해서 그 중국 사람들을 교육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진단이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 해서는 여명, 새벽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명, 새벽. 그 다음에 그 영어로는 오로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 북극 지역에 갈 때도 오로라, 겨울에 오로라가 있죠, 오로라. 예, 그 오로라 유니버시티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진단대학은 중국을 이제 장악하고 공산당이 전국을 장악하고 난 뒤인 1952년도에 학지 개편할 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은 1921년도 그 천진에서 예수회가
설립을 했는데 천진공상대학이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이 천진공상대학도 1952년도에 결국 없어졌는데 여기에 대신 그 천진사범대학이 들어섰다가 나중에 현재는 그 하북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 중국 지명들 보면 말이면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하는 겁니까? 하. 중국 사람들은 하 할 것 같으면 뭐냐면 황하입니다. 황하. 그 다음에 강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강할 것도 뭡니까? 장강을 얘기합니다. 장강. 중국 사람은 강할 것 같으면 장강, 하할 것 같으면 황하를 얘기해요. 우리가 통상 강, 하, 천이라고 그러죠. 강과 하천.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게 하가 두 번째고, 천이 세 번째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서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무슨 천 하는 것은 개울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은 샘자가 들어가죠. 이게 샘천자. 요런 순서가 있어요. 물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사라는 것이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그랬죠. 강도, 물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화를 이룬다는 것 뿐이죠. 낮은 거, 높은 거, 중간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뿐이지 결코 평등하지를 않다. 그 물도 그렇다. 그래서 이게 하북이라는 말은 황하 북쪽에 있는 동네를 하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동이라죠. 산동. 이 산은 뭐냐면 태항산을 얘기합니다. 태항산. 그래서 태항산 동쪽에 있으면 산동이고 태항산 서쪽에 있으면 산서입니다. 산동산서. 이렇게 되게 구분이 돼요. 이왕 나온 김에 다시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양이고 남쪽은 음입니다. 한강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한양입니다. 왜 한양이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 한자를 선다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한강을 갖다 한나라 한자, 이 한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큰 강이란 큰 가람, 큰 물이라는 뜻인데 한자를 쓰다가 보니까 한강이 됐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으니까 사대문이 어떻게 처음이 되죠? 한강 북쪽이 사대문이 전부 한강 북쪽에 있죠. 그래서 양이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지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대학이 우리 신부님이 이 대학을 나왔어요.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보인대학이라고 미국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미국의 베네딕토회가 베이징에서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도부터 성원에 말씀의 선교회에서 이걸 관리를 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초기에 설립됐을 때는 베이징에 있는 4대 유명 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과대학이 가장 발달했고 선두를 달렸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1952년도에 이것이 다시 교육 개혁을 하면서 공산당에서 이걸 각 과를 갖다가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해서 없애버렸어요. 차를.
대학을. 그러다가 1956년도에 이 후른다슈에 보인대학의 동창들이 교황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복교를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이 대학은 현재 타이완에서도 4대 유명 대학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업의 발전입니다. 20세기 초에 20세기 초라는 것은 이제 결국 제가 얘기하는 1900년도부터 그 언저리 한 20년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교구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회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900년도에는 약 신도가 72만 명, 1911년도에는 143만 명, 1921년도는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체는 중국 인구를 따져서 봤을 때는 전체 인구의 200분의 1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도 729명이나 됐는데 이 중에 외국인 성직자가 5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의 성직자로서 교무 관리를 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는 성직자는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교가 없었어요. 중국의 첫 주교는 남문조 주교라 해가지고 1600년대 그때 그것도 이제 베네딕토 저쪽에 필리핀에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주교로 서임이 됐던 분인데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정교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성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교회가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교회가 이렇게 팽개쳐가지고 중국의 성직자도 없고 중국의 주교도 한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의 성직자가 중국의 교무를 전담하는 그런 교구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이 본국의 국적까지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소개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뱅상레버. 이게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말이고 우리 말로는 빈센트를 아마 프랑스 말로 뱅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말로는 레이밍유엔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뱅상레버보다는 레이밍유엔 하는 것이 더 귀에 익숙하고 이 사람을 아주 높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뱅상레버 신부가 어디서 선종을 하셨냐 하면 지금의 여러분들 충칭 중국의 서남 쪽이죠. 거기서 선종을 하셨는데 거기에 적힌 묘비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뱅상레버 신부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묘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신부. 왜냐하면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신문을 창간한 외국인, 중화를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서양인, 중국 국적 주교를 제창한 사람, 그가 바로 레이밍유엔 신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이밍유엔 뱅상레버 신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중국 국적 주교 운동을 선도하면서 중국은 누가 타치할 것이 안 되고 서양에서 타치하거나 열강들이 타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중국인들에게 줘라. 그 다음에 중국인은 그리스도에 귀속한다. 이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1927년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요한 작은 형제회, 대리사 작은 자매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 그 벨기에의 정교 지원회와 그 민옌이라는 말, 중국말 그 랭상 레브의 그 이름입니다. 여자 봉사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일 전쟁이, 그 다음에 애국이 바로 애교다. 그런 말을 내세웠어요. 애국이 애교다. 그래서 그 천주교 가톨릭 교인으로, 가톨릭 성직자로서 애국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 전지복무단이라는 걸, 봉사단을 조직해가지고 항일 운동에, 항일 전쟁에, 일본과의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직접 총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전지에서, 전쟁터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구원물자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끝날 무렵에, 그때 당시에 어디냐면 아까 제가 태양산이라고 하는데, 태양산하고 이렇게 그 서쪽 지역에서 그 항일 운동을 하다가 팔로군한테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당하고 그해 그 1940년도에 그 중경으로 그 장개석이, 이제 장개석 정부가 교섭해가지고 그 병상 내부 신부를 중경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왔는데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중경의 가락산, 중국말로 걸러산이라는데 거기에서 선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그 묘지에 묻혔죠. 그 묘지는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고 보면 비석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시간, 오늘 6강의 그 첫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중국 교회 성인들이여 중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